안녕하십니까, 박형준 변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60회 시험에서 특허 초초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합격자 윤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합격자 서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합격자 최호선이라고 합니다. 합격자분들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윌비스 홈페이지 내에 합격 수기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노하우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씩 공부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공부에 있어서 이해, 정리, 암기, 문제풀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혹시 윤상희 변리사님 이것들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는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그 판례를 표나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 ABC의 출원 시점, 등록 시점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선택 발명, 파라미터 발명과 같이 헷갈리는 판례는 표로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판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잘 공부를 하셨네요. 혹시 그럼 암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암기의 경우에는 기본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을 붙여가면서 제가 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판례 내용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최우선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공부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점별로 중요도를 파악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나 논점에 A급, B급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매기곤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논점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면은 다른 수험생들도 좀 잘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올 확률도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조금 완성도 높은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중요도가 낮은 논점의 경우에는 좀 비교적 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중요도를 파악할 때에는 이렇게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논점이라거나 아니면 좀 최근 판례이거나 아니면 상위법원 판례일수록 이럴수록 중요도를 높게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다른 하나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렇게 판례마다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에 어떤 사실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걸로부터 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GS를 듣고 또 강평을 듣고 또 기본서를 해독하고 판례 원문을 읽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공부하는 특허법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판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암기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런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세밀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허는 민소보다 양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이제 중요도가 높으니까 답안 현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도를 잘 고려하셔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도 상표에 비해서 이제 특허가 중요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허에서도 여전히 판례 베이스의 기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판례가 사실관계나 사안 포섭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공부를 할 때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것들을 암기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두문자도 활용을 하고 키워드도 활용을 했는데요. 동차 때는 두문자를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기드 때는
이렇게 두 문자보다는 아무래도 키워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다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지의 판례를 현출했고요. 도움이 되었던 게 기본서를 회독할 때에도 제가 현출할 만한 키워드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두었다가 회독할 때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읽으면서 현출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채영님, 동차 합격을 하셨는데 동차 기간이 짧은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었나요? 저는 1차 기간에 최대한 이해를 해놓고 2차 기간에는 암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동차 합격을 노린다면 5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좀 비교적 여유로운 1차 기간에 최대한 이해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기간에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자연 암기를 병행을 했고 2차 기간에는 암기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 자연 이해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민소와 달리 문제풀이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3, 4월에는 주로 암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5, 6월에는 문제풀이의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GS가 끝난 7월에는 이제 기출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1회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차 기간에 시간이 부족한데 체계적으로 잘 이해 정리까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쓰기 시험이다 보니까 동차 시간에는 특히 이제 암기가 중요한데요. 그 암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동차 합격을 노렸기 때문에 짱돌이라도 전부 암기를 했습니다. 다만 민소와 같이 책 전체를 다 암기하진 않았고 특허의 경우에는 각 단원에 있는 논점의 개수와 그 각 논점마다 학설 판례 검토 순서대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점마다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판례라도 웬만하면 다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최신 판례나 중요 판례는 특허 법원 판례까지 암기를 했습니다. 판례 암기를 할 때는 초반에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고 암기가 쌓일수록 문장을 통째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두 문자가 있는 판례는 그 두 문자를 활용을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다만 배점을 고려해서 문장 통째로 답안지에 현출하기보다는 배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키워드 위주로 현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설은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키워드 위주로 분명하게 암기를 했고 검토는 외워지면 외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답안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에 있어서 상표와 민소 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답안에 있어서 윤상희님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셨는지 자신만의 답안 작성법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쓴 답안이란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에도 술술 읽히는 답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목차와 논리 구조를 최대한 깔끔하고 쉽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차는 크게 의의와 취지, 법조문, 판례, 검토의 순서대로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분량 같은 경우에는 배점의 1.5배 정도로 6페이지, 4페이지, 총 20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례와 사안포섭을 두껍게 작성을 하되 과하지는 않도록 대여섯 줄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고 판례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출을 하되 A급 판례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3, 4줄 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사안포섭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현출을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론을 적는 문제의 경우에는 수험생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배점을 맞춰서 최대한 가독성 좋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체, 객체, 시기 또는 심판 중, 심결 후 이러한 목차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른 유형 중에 하나인 절차 조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두껍게 작성을 하였고 다른 부분은 가볍게 작성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시험에서 어떤 점이 특허 고득점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득점 원인은 주 논점을 모두 작성하고 또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깔끔한 답안지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를 위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껍게, 그리고 그 앞뒤로는 일반론을 간단히 배치를 하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고득점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저는 답안에는 반드시 따옴표 표시를 했고 또 글씨가 잘 읽힐 수 있도록 크게 작성하였다라는 점과 소목차를 작성을 할 때에는 좀 단순하게 작성을 하지 않고 문제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의뢰 행위가 침해인지 여부 등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했던 부분이 추가 득점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우선님, 자신만의 답안 작성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가독성이 좋은 답안을 작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독성 좋은 답안이란 논리의 흐름이나 결론이 잘 드러나고 이렇게 한눈에 보았을 때 눈에 잘 들어오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좀 세세하게 따져보자면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글씨를 최대한 크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설문의 해결 목차를 대부분의 문제에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해결을 쓰면서 앞에 내용을 좀 아우르면서 문제에서 묻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할 수 있도록 설문의 해결 목차를 작성해 주었고요. 또 목차마다 이렇게 여백을 좀 확실하게 두어서 준위가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서 함과 동시에 이 단락이 어느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2시간 동안 16장 분량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는데요. 저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익숙한 논점들의 경우에는 좀 같은 시간을 써도 많이 쓸 수 있고 좀 어렵고 생소한 좀 처음 접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시간을 써도 양이 잘 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분량도 신경을 썼지만 분량보다는 시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30점, 20점 이렇게 있다면은 30점짜리는 36분, 20점짜리는 24분을 기본으로 두고 문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늦어도 한 37분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37분이 지나가면 무조건 이번 문제를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됐던 건 아니고 저도 처음에 GS를 풀 때에는 시간도 많이 오버되고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좀 항상 2시간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했고 특히 30점 문제라고 하더라도 안에 소문항 이렇게 해서 배점이 좀 더 나눠져 있으니까 소문항별로 배점별로 시간을 잘 분배해서 푸는 연습을 했고 그런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도 2시간에 맞춰서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안 작성의 기본기부터 실제 문제를 풀듯이 답안 작성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허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소나 상표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번 시험에서 최우선님이 고득점을 받으셨는데 그 원인이 특히 어디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특허 문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핵심이 되는 판례를 파악하고 그리고 논점 누락 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 저는 2가지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는 좀 긴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긴 문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시간도 좀 없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쫓기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최대한 한 번 읽을 때 다시 안 읽을 수 있도록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 같은 경우에는 세모, 날짜에는 네모, 중요한 내용의 밑줄, 더 중요한 내용의 동그라미 이렇게 저만의 표시를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다가도 이 내용이 어디 있었지 라고 바로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논점을 누락하는 것도 방지를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허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사실관계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이 사실관계는 이 질문에 대응하는 사실관계구나 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논점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써도 논점 누락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도 문제 3번에서 이용침해 관련 내용이 누락돼서 다른 문제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고요. 또 문제 1번 마지막 설문에서는
절반 페이지가량을 썼는데 문제를 다시 읽다가 제가 잘못 읽은 거를 깨닫고 이렇게 X자를 치고 새로 답안을 작성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좀 기본기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문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많은 부분에 이렇게 변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단순하게 변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권리법인 확인 심판이라면 적극 심판, 소극 심판에 따라서 제1항, 제2항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변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판례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답안지를 열심히 판례를 두껍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 2번에서 이번에 공지회 주장 가부 판례가 나왔는데 평소에 암기를 잘 해둔 판례여서 판례도 두껍게 썼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인 조문 신설 전후를 상관없이 일관되게 해석된다 라는 내용까지도 현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독성 좋은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조금 실수를 하고 논점도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만 좀 조문을 변기하고 암기도 잘 해두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험에 있어서 사실 특허뿐만 아니라 이제 민소도 상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스킬이죠. 네, 항상 기본기를 중심으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기가 계속 충실한 답안으로서 법조문 하나하나 세심하게 변기 잘 하시고 판례도 문구 하나하나 신경 써서 세심히 작성을 하시면은 좋은 점수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채영님, 자신만의 답안 작성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논점 정리와 HG는 항상 한두 줄 정도는 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웬만하면 원문 그대로 써주려고 했고, 최신 판례나 중요 판례는 소목차를 나누어서 좀 더 두껍게 써주려고 했습니다. 다만 배점이나 남은 시간 등을 고려해서 수식어 오는 생략하는 등 분량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해준 트리거를 강조하거나 문제 상황을 잘 이해했다는 인상을 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자세하게 제시된 경우에는 그 문제 상황을 꼼꼼하게 활용해서 사안 포섭을 했고, 문제 상황이 두루뭉술한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서 사안 포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사안 포섭 시 사용했던 문구를 잘 기억한다면 답안지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급 논점은 이미 쓸 내용이 많이 정해져 있어서 분량 조절만 했습니다. 배점이 적을 때는 학설을 가장 먼저 버리고 그 다음으로 특허법원 판례와 검토를 벌였습니다. 배점이 적당할 때는 판례 문구를 최대한 살려서 두껍게 작성해 주었고, 배점이 적을 때는 판례는 어떠어떠한 입장이다 하고만 간단하게 적어주었습니다. 조치 문제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인지 답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 3월에는 생각나는 조치들을 무작정 순서 없이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답안지 인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이후로는 카테고리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치 문제의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답안지가 풍성해 보이고 좋겠지만 제 시험장에서 모든 조치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암기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고득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시험장에서 답안지 작성할 때 배점을 고려해서 순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넉넉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차진 주된 논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판례도 추가 기재를 함으로써 추가 득점을 노렸습니다. 문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서 사안 포섭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문제 2번, 설문 3번의 경우에 출원일이나 양도일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데 신결문 송달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제기 기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원인 변경 신고가 없는 특정승 개인의 신결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는 내용을 넘어서 소제기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나누어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때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해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문제 3번, 설문 3번의 경우에 설문에 제시된 실시계약 내용이 불분명해서 출제 의도도 불분명하다고 느껴졌고 이에 기반해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간접 침해를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간접 침해 관련 조치로서 형사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례도 간단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잘 이해했다고 티내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문구를 활용해서 사안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트리거를 잘 캐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따로 목차를 빼서 더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치 문제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판례 문구를 잘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문제 4번, 설문 3번의 경우에 설문에 굳이 균등 침해 관련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최대한 많이 적어주고 사안에서도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관련 판례를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사안 포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균등 침해 요건들이랑 기타 조치들을 최대한 다각적으로 찾아서 적어주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답노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허 고득점 기본은 누락 방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우선님, 오답노트 작성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오답노트를 작성했는데요. 오답노트라고는 해도 저는 길게 작성하진 않고 조금 짧게 작성을 해서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제가 GS를 풀면서 자주 틀리거나 아니면 자주 누락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두문자 암기 파일 맨 말미에다가 이렇게 한 줄씩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판결과 심결 구분, 그리고 침해 문제에서는 직접 침해 선결적으로 검토, 이런 식으로 제가 틀린 내용들을 이렇게 한 줄씩 적어두고 이렇게 암기할 때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답노트가 너무 길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틀리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오답노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우선님이 이번 시험 끝나고 오답노트를 보내주셨는데 진짜 오답노트가 원래는 길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건 이제 딱 3개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오답노트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제 자기가 많이 작성을 했더라도 시험에 임박할수록 실수를 하지 않는 걸 지우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상희님, 오답노트 어떻게 작성 관리하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오답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 제가 틀리는 부분을 기본소에 적어두고 회독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야 되는 자료나 책이 늘어나면 집중을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서와 GS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스스로 분석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틀리지 않도록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기본서를 볼 때 그 관련 틀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메모를 해두면은 기본서 회독 시 반복적으로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서채영님, 오답노트 작성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 GS와 콜라보 GS에서 자주 틀리거나 누락하는 부분을 위주로 오답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GS가 끝난 6월이랑 시험날 이제 시험장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 번씩 읽어보았습니다. 그 외에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은 포스트잇에 써서 틈틈이 자주 보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목차 초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초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답안을 작성할 때 이제 답안 작성 중간에 무언가를 빼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작성 흐름 면에서 이제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자 문제
초안 작성을 먼저 하고 답안 작성에 들어가곤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답안의 분량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목차 초안을 작성하고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최우선님, 목차 초안을 작성을 하시고 들어가셨었나요? 저는 목차 초안을 잡지 않고 바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동차 때에는 한 번에 답안을 작성하기 힘들어서 목차 초안을 잡고 답안을 작성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좀 끝까지 다 못 쓰는 경우도 많았고, 막상 답안을 작성하다가도 제가 틀리거나 누락된 내용을 발견해서 목차 초안을 고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아예 목차 초안을 잡지 않고 바로 답안을 작성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한번 잡지 않고 써봤는데 저랑 잘 맞았던 것 같고, 이게 잘 맞았기도 했고 또 습관으로 굳어지기도 해서 기득 때도 쭉 목차 초안 없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상희님, 혹시 목차 초안 잡고 들어가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목차 초안을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필속이 빠르지 않기도 하고 또 목차 초안을 잡는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논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점을 한 글자씩 적어두거나 또는 문제에 체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채영님, 혹시 목차 초안 잡고 답안 작성하셨나요? 저는 목차 초안은 잡지 않았고 문제지에 찾은 논점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답안지 작성할 때 논점 누락이 없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특허 과목 가장 목차 잡기가 어려웠는데 민소의 경우에는 찾은 논점별로 학판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상표의 경우에는 주로 판례, 그다음에 사안포섭 순으로 목차가 구성되는 것에 비해서 특허는 문제마다 새로 목차를 구상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 논점별로 정형화된 목차트를 암기하고 배점에 따라서 조절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그 정형화된 목차트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 GS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희님, 혹시 저의 GS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박경준 변리사님의 기초 GS, 실전 GS, 콜라보 GS를 수강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러프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프한 문제들을 연습을 하니까 논점을 찾는 연습도 되었고 또 제가 논점을 누락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제 GS를 다시 복습을 할 때에는 처음 문제를 접했던 것처럼 풀어보다 보니까 실전처럼 연습이 되기도 하였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주시는 GS 문제와 중요 판례 자료도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사실관계를 읽어보면서 판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답안지에 잘 녹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서채영님, 혹시 저의 GS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박경준 변리사님 외에 다른 강사님들 GS도 많이 수강을 했는데 다른 강사님들 GS의 경우에 소설문의 배점이 작게 배정이 되어서 한 소설문당 논점이 한두 개 정도로 좀 논점 파악이 명확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박경준 변리사님 GS의 경우에는 종종 큰 배점이 출제되기도 했고 그래서 한 설문에 포함된 논점 수가 꽤 많아서 상대적으로 논점 누락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 누락된 부분들을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주 반복되는 실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7월에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전부 기출문제로부터 유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아마도 러프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우선님, 혹시 저희 GS가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동차 때 기초, 실전, 콜라보 GS를 수강했고 기특 때에는 실전과 콜라보 GS를 수강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주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난이도라던가 배점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이러한 그래서 좀 낯선 느낌도 많이 받고 약간 어렵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느낌을 박현준 변리사님 GS를 풀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기출문제에 좀 익숙해질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GS부터 콜라보 GS까지 수강하면서 좀 전 범위에 걸쳐서 논점들을 연습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좀 반복해서 답안을 작성하면서 답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마지막 말씀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윤상희님부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험 기간 동안 늘 불확실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저에 대한 실력에 확신이 없어서 오히려 슬럼프가 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채영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동차생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동차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차 합격을 했지만 만약에 떨어졌더라도 동차 기간에 얻은 암기량이나 답안 구성 능력이 기득 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차 분들께서도 이제 당연히 기득이나 30분들보다 암기량도 당연히 부족하고 문제를 접해본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는지에 집중을 해서 불동차로 가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선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험 기간 동안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힘들었던 적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돌아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좀 더 믿고 격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특허 고득점을 맞으신 분들을 초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허 고득점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